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다양한 전술 실험 속에 마침내 플랜 A를 확고히 굳혀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킬리안 은바페를 가짜 9번으로 배치하고 이강인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드로 기용하는 이강인 은바페 라인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현재 유력 매체들도 이러한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강인 선수를 베라티의 후계자로 이미 엔리케 감독이 낙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 자리를 비우는 기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위치, 미드필드 라인에 보강이 추진되고 있다라고도 소개를 했는데요. 프랑스 현지 매체들이 지적한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 이강인 선수의 활용안과 앞으로 이적 시장의 전망까지 최신 상황 및 오는 주말에 있을 낭트와의 프랑스 리그1 경기 프리뷰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1 예상대로 파리 생제르맹이 선두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무패를 달리던 니스가 낭뜨에 패배했고 그 낭뜨를 파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2월 10일 일요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하는 경기 15라운드 경기입니다. 현재 파리가 승점 33점이고 니스가 29점, 4점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낭뜨전보다는 그 뒤에 이어질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파리의 선수단 상황을 보면은 이탈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은바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 경기를 다 풀로 뛰면서도 체력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의 철광왕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기도 은바페 이강인이 핵심이 돼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최근 성적 살펴보시면 파리 생제르맹은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1대2 패배 이후 다시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타드 랭스전 3대0 승리, 모나코전 5대0 대승,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의 1대1 무승부가 아쉬웠지만 르아브르와의 리그1 원정 경기는 퇴장 선수가 발생했음에도 2대0으로 승리했고요. 낭뜨전 이후 도르트문트전까지 강행군 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낭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랑스전, 랭스전, 매치전까지 3연속 패배를 당하면서 위기에 빠졌었는데 파리와의 경기를 앞두고는 상승 흐름이에요. 르아브르전 0대0 무승부 이후 니스전 1대0 승리, 무엇보다 올 시즌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있던 니스를 상대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팀이 되면서 기세가 높은데요. 양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역시 파리가 우세합니다. 최근 6경기 4승 2패이고요. 또 파리가 홈에서 치른 최근 3경기에서는 다득점 경기로 승리했습니다. 2021년 3대1 승리, 2022년 4대0 승리였고 지난 시즌 경기였죠. 2023년 3월에는 역시 4대2로 승리하면서 3골, 4골씩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낭뜨가 파리에 승리했던 경기는 202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그때는 무한이가 낭뜨에 있던 시절이죠. 꽤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록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낭뜨는 올 시즌에 두 가지 전술을 쓰고 있는데요. 4-2-3-1 포메이션, 3-4-2-1 포메이션입니다. 최근에 경기력이 살아난 과정에는 4-2-3-1 포메이션으로의 전환이 있고 실제로 3-4-2-1을 썼을 때는 1승밖에 없고 4번이나 졌지만 4-2-3-1 포메이션 체제에서는 한 번밖에 지지 않았고 2승 1무로 승점을 꽤 많이 얻었습니다. 모하메드를 최전방에 두고 몰래 시소코 사이먼을 2선 공격수로 배치한 공수 균형을 갖추게 된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공격 라인의 득점력, 앞선의 선수들의 이제 해결 능력이 낭뜨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인 모하메드가 5골로 팀 내 최다 골을 기록하고 있고 좌우 측면 공격수를 맡고 있는 몰레와 사이먼이 각각 3골씩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나이지리아 윙어인 사이먼이 3골 4도움으로 7개의 공격 포인트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이제 니스의 무패 행진을 꺾었던 지난 라운드 경기에도 핵심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사이먼은 골대를 강타했고 몰레가 결승골을 넣었거든요. 특히 몰레의 결승골 과정에는 사이먼의 돌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이먼이 왼쪽 측면을 혼자 개인의 힘으로 무너뜨린 이후 크로스 패스를 올린 것, 치리베아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인데 순간적으로 3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니어포스트로 움직여줬고 백힐 패스를 절묘하게 빼줬고요. 이선의 중앙 공격 미드필드인 시소코가 달려들어오면서 슈팅을 때린 것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흘러나온 공을 오른쪽 공격수인 몰레가 강하게 때려 넣으면서 득점을 했고 이 골로 승리했던 것이고요. 이날 경기는 최전방 공격수인 모하메드가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모하메드가 최전방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기도 하지만 대포와 같은 슈팅력을 갖고 있어요. 이 선수가 올 시즌 로리앙과의 경기에서는 30여 미터 거리에서 그대로 구석을 때려 넣는 프리킥으로 골을 넣기도 했는데 이 직접 프리킥력이 있다는 점 역시 역습 상황에서 총공세를 펼치다가 뒷공간이 열렸을 때 수비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파리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낭트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의 슈팅 그리고 이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개인 능력이거든요. 물론 전반적인 기록을 봤을 때는 파리의 강점이 훨씬 많지만 파리의 약점으로 공중전의 부분이 있는데 다행인 점은 낭뜨도 그렇게 공중전에 강한 팀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한편 프랑스의 레키프지는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결국에는 최전방 9번 공격수의 적임자로 음바페를 택했다고 분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왜냐? 음바페를 9번으로 쓸 것인데 무아니와 하무스에 엄청난 돈을 왜 쓴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이 분석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새로운 선택지가 되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뉴캐슬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음바페를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했고, 그 뒤 르아브르와의 리그안 경기에서도 또 한 번 음바페를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시켰다. 새로운 전술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르아브르전 한 경기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이 발전된 전술적 프로젝트의 시작일지, 음바페를 중심으로 새롭게 공격 라인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벤치에 남겨둔 다른 공격수들을 자극하려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에니케 감독이 르아브르전 2대0 승리 당시처럼 음바페를 더욱더 자주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즌 초반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음바페를 왼쪽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분명히 살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음바페가 파리에서 더 중앙지향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긴 하다. 그러면서 이제 갈티에 감독 체제에서도 네이마르와 메시 사이에서 음바페가 9번으로 뛰었던 적이 있는데, 다만 이때 음바페는 본인이 많은 공을 처리하지 못한다, 공을 많이 못 만지기 때문에 불만을 표했고, 그래서 왼쪽에서 뛰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 갈티에 감독이 떠난 부분이라든지 네이마르 메시와의 M&M 트리오에 대한 불만이 나왔었는데, 지금 음바페가 가짜 9번으로 뛰는 것은 조금은 달라요. 조금 더 많이 자유롭게 뛰면서 공을 받아서 해결하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음바페도 만족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3명 체제에서 음바페가 중앙 공격수로 뛰었을 때는 네이마르가 공을 드리블하고 메시가 공을 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경기를 주도했는데, 현재 덴벨레, 바르콜라, 음바페로 뛸 때는 덴벨레가 음바페에게 공을 많이 밀어주고 바르콜라는 사이드 돌파만 하게 되니까 음바페가 위아래 이선적 대부분을 지배하면서 경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전방과 이선을 모두 커버하는 조금 더 자유도와 영향력이 높은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위치에서 이강인 선수와 또 합을 잘 맞춰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구성에서 음바페는 때로는 오른쪽으로 뛰기도 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바르콜라에게 2번의 패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즉 중앙 공격수로 뛰면서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이동하고 이선으로 이동하는 자유로움을 더 즐기고 있다. 르아브르전도 덴벨레의 패스를 받는 상황도 있었던 것처럼 엔리케 감독이 쓰는 9번 역할에서는 충분히 본인이 경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고, 볼터치도 늘어나고 있고 슈팅도 늘어나고 있고 음바페를 중심으로 한 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음바페가 덴벨레와 더 가까이서 플레이하는 것도 좋다고 했는데요. 왼쪽에서 뛸 때는 덴벨레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둘의 연계 플레이가 잘 안 나오는데, 음바페, 덴벨레가 가까운 곳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다. 덴벨레가 음바페의 골을 어시스트한 상황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왼쪽을 누가 쓸 것이냐, 지금까지 왼쪽에 닥주전이 음바페였는데 음바페가 중앙으로 올라가면 누가 왼쪽을 보느냐. 무아니가 측면을 볼 수 있긴 하지만 무아니는 오른쪽에 서는 선수고 하무스는 또 측면에서 쓸 수 없는 선수고, 그렇다면 무아니와 하무스가 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데 왼쪽에 바르콜라를 주전으로 쓰기에는 아직 파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배치될 수도 있지만 이강인 선수 본인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갔을 때 경기를 더 잘하고, 무엇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강인 선수를 파리 그리고 에니케 감독은 미드필드로 메잘라 위치에서 공미처럼 더 쓰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리의 지역신문인 르 파리지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파비안 루이스 선수가 르아브르전의 어깨 부상으로 인해 최소한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뛸 수 없고 아마도 올해 안에 복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욱더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드로 뛸 수밖에 없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르 파리지엔의 보도를 보면 지난 뉴캐슬전도 그랬고 르아브르전도 그랬고 우가르테, 비티냐, 이강인으로 미드필드 트리오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미드필드 가용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했는데요. 다만 르파리지앵이 이후 보도한 또 다른 기사, 파리가 이번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검증된 미드필더를 영입하기 위해 노리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에니케 감독의 평가가 드러납니다. 연이은 부상과 다가오는 1월 이강인의 한국 대표팀 차출로 인해 파리 생제르맹은 미드필더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이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루이스 에니케 감독 자신에게서 나왔습니다. 파비안 루이스의 부상은 일요일 르아브르와의 경기에서 워렌 자이르 에메리의 부상과 함께 이번 겨울 영입에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에니케 감독은 2024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이적 시장에서 경험이 많은 미드필더를 영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라운드에 투입할 수 있고 자신의 플레이 시스템에 통할 수 있으며 챔피언스리그 전투에 정통한 선수를 원합니다.
따라서 내년 여름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가브리엘 모스카도 같은 젊은 유망주가 아닌 매우 구체적인 선수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적료 전액을 당장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매 옵션이 있는 임대로 영입하고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금 지출을 줄여서 구단이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르하브르와의 경기를 앞두고 나서 엔리케 감독은 이적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 겨울 이적 시장에 선수를 데려오고 싶다라는 사실을 비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발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스쿼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각해야 하지만 그 일들이 공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다면 항상 선수단을 개선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선수나 그 포지션의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를 영입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18일 프랑스와 지브롤터의 유로 2024 예선전에서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올해 안에 뛸 수 없게 됐고, 이어서 파비안 루이스까지 어깨 탈골 부상을 당하면서 2주 사이에 엔리케 감독이 2명의 미드필드를 잃었기 때문에 미드필드를 영입하고자 하는 열망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경기 중 영향력이 가장 큰 미드필드 지역은 가장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곳이고 수비수와의 충돌도 많기 때문에 뎁스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토요일 저녁 낭뜨와의 경기를 앞두고 엔리케 감독은 우가르테, 비티냐, 이강인을 3미들로 구성할 것이다라고 르파리지앵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출전 시간이 거의 없는 셰르 운두르와 센터백으로만 뛰고 있는 또 다른 미드필더 다닐로 페레이라, 이 선수들을 이제 미드필더로 쓰기에는 엔리케 감독의 신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르코 아센시오 같은 경우에는 4-3-3 포메이션에서 전방 공격수로 쓰고 있으니까 미드필더로서 신뢰하는 선수는 현재 우가르테, 이강인, 비티냐 3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솔레르가 있긴 하지만 니스와의 경기에 잠깐 미드필드를 뛰긴 했지만 올 시즌에는 풀백으로만 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더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엔리케 감독이 1월달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서 한동안 뛸 수 없는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이강인이 없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하키미 선수도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컵에 참가한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코멘트가 나옵니다. 이강인은 마르코 베라티의 뒤를 이어 미드필드에서 그 역할을 맡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의 결장은 파리의 큰 부담이 후반기에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여부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의 중요성이 좀 좌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당장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16강 진출을 확정하기 위한 여정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드로서 베라티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라고 르 파리지앵이 소개를 했는데요. 결국엔 저희가 전망했던 음바페와 이강인이 최적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전술은 음바페를 가짜 9번으로 최전방에 두고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 메잘라로 두는 것이다. 지금 이제 비티냐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함께 뛰었던 지난 르하브르전도 이강인 선수가 왼쪽, 비티냐가 오른쪽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예상과 다른 플레이로 나왔다가 파비안 루이스가 다치고 또 빠른 시점에 퇴장 선수가 발생하는, 돈나룸마가 퇴장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바르콜라가 교체 아웃되면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 윙어로 아예 뛰게 됐잖아요. 이번 낭떠와의 경기는 다시 한번 정말로 경기 내내 음바페, 이강인이 중앙에서 함께 뛰는 전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좌우 메잘라 위치는 경기 중에도 좀 스위칭이 많이 일어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온 이강인 선수가 왼쪽 메잘라에 있다고 하더라도 음바페와 합을 맞추고 음바페에게 패스를 줄 수 있는 기회는 꽤 많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바르콜라가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점들을 본인도 조금 이제 반면교사, 거울 삼아서 좀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 낭뜨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음바페와 이강인이 척추라인, 전방 중앙에서 어떤 플레이를 펼쳐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파비안 루이스까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전도 비티냐, 이강인, 우가르테 이 3미들로 중앙 지역을 지배해야 되거든요. 이런 전술로 실전을 치러봐야지 또 도르트문트와 같은 중요한 경기를 잘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낭뜨전은 이강인 중원, 음바페 전방의 공격 패턴을 세밀하게 가다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음바페, 이강인이 파리의 공격 척추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파리와 낭트의 경기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